예,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리한 장마가 저 남부권에서 또 중부권으로 올라오면서 많은 이재민을 또 재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민심이 흥한데 비까지 이렇게 폭우가 오니까 우리 민심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보해야 될지 더 참잡한 그런 나날들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루하루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만들어내는 정책이라든지 또 뭐 어용 사이비 언론들이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이런 가짜 뉴스 앞에서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을 생각할 때 저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박태우 구국 담론 시간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론을 위해서 언론사 대표로서, 지금 더 자유일보 대표로서 보수 쪽에서 정론을 올바른 시각에서 진실과 정의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우리 최영재 대표 겸 편집국장을 모시고 세종시로 지금 수도를 옮긴다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편안하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정말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대비책이 있고, 또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라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등등 몇 가지 좀 이슈를 짚어보고 우리 당원들과 애국 시민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시각을 제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재 자유일보 대표께서는 알다시피 고려대학교를 나오시고,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며, 또 최근에는 KCU Korea Conservative Union 한국 보수연합 대표를 맡고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이 다 잘 되어 있는 ACU 미국의 보수연합, 일본의 보수연합 또 등등 이 네트워킹을 한국 측 책임자로서 보수의 어떤 정론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교류하고 또 연결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자유일보 TV라고 또 방송까지 이렇게 오픈해서 지금 열심히 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론을 설파하고 있는 참 언론인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어요. 우리 최영재 자유일보 대표님 먼저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공화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더 자유일보 대표 겸 편집국장 최영재입니다. 네, 예, 저희 신문이 여러분 알다시피 2017년에 창간이 되어서, 그리고 집회 현장에서 제가 신문을 계속 돌리는 걸 당원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신문을 만들고 기사를 쓰고,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는 한 2달 반 전부터 더 자유일보 TV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최영재 대표님은 저희들이 지난 3년간 서울역에서 집회를 시작할 때마다 또 행진을 해서 광화문에서 2부 집회, 어떤 때는 청와대 효자동에서 3부 집회 할 때마다 마지막까지 신문을 이렇게 자유일보 정론지를 돌리면서 우리와 함께 했던 의로운 애국동지입니다. 앞으로도 종종 좋은 이슈가 있으면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행정 수도를 옮기겠다,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천도 수도를 옮기는 문제를 이 정권에 들고 나오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회상하는 이런 정책을 핀다, 이런 간단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정책자로서 이렇게 숨은 의도를 보니까 그거보다는 부정적인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강한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천도 문제는 지난 2004년인가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 600년 서울 수도의 그런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이런 걸 존중해서 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일단 헌재의 그런 판결이 있은 다음에 잠잠했는데 16년 동안은 그래도 이 문제를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고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추진하려고 하는 개헌 문제, 지금 올해 연말이나 정기국회가 열리고 내년 조수선할 때 연말 연시에 그냥 불시에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름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마 사회주의 연방제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될 개헌 명분을 또 쌓기엔 하나의 변수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개헌할 때 수도 천도 문제 한마디 거기다 집어넣으면 또 끝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200명이 두드리면은 찬성하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헌재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었어도 개헌안에 이 문제를 넣어서 지금 지난 4.15 총선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190여 석에 가까운 보수권이 아닌 좌파 진보권의 의석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쯤이면 아마 보수권의 정치인들까지 다 포섭해서 지금쯤이면 200석 이상을 확보해 놓고 개헌에 대한 준비는 다 끝났다. 왜냐하면 약점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으니까 이미 다 끝났을 것이다 작업.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최 대표님, 이 지금 수도 문제를 이 시점에서 쟁점화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첫 번째로 네네. 그 박태우 정책위 의장께서 네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개헌 문제가 있습니다. 개헌 문제가 있는데 그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처음 딱 출범했을 때 제일 먼저 취한 작업 중에 하나가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개헌안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개 대통령의 비서란 사람이 나라의 중차대한 그 시스템을 결정하는 그런 개헌의 헌법안을 발표한다는 게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논란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정권이 아주 수도 이전 문제는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때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힘들다라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명분으로 이제 수도를 이전을 해야 되겠으니 헌법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박태우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놓고 사회주의 이런 건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복잡하게 조항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모르게끔 살짝 아주 독소 조항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가령 이랬습니다. 벌써 지금 그때 조국 전 민정수석이 그때 개헌안을 발표할 때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것이 안고 있는 함의를 잘 분석해내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자를 삭제를 했어요. 자유를 삭제를 했는데 실제로 이 정권처럼 지속적으로 아주 의지를 갖고 전체주의 혁명을 하고 있는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체제에서는 자유가 빠지면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 조항에서 개인의 자유를 명문화해 놓지 않으면은 그 자유를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을 살짝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모르죠. 보고 이게 무슨 조항인지 알 수가 없죠. 또 조국이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국민을 빼버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빼버리고 사람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북한에서 쓰는 용어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권리가 예를 들어서 100가지라면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20개, 15개, 10개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그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우리 국민들은 국민이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떻고 그게 어때서 이러는데 우리가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이 국민의 권리를 뺏겨봐야 알지 실제로 누리고 있을 때는 모른단 말입니다. 가령 이북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해산 사람들이 평양에 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통행증이 없으면 갈 수 여행 자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다가도 2시, 3시, 새벽 2시에 불시 가정집에 그 검문이 들어와요. 누가 자고 있는지 숙박 인원 단속 하듯이 이런 어떤 자유를 삭제한다든지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의회 민주주의를 삭제를 하고 직접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를 집어넣는다든지 직접 민주주의 하면 그건 자기들이 지금 혼자 해먹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자기 국민의 대표인 의회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실제로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 이것을 살짝 복잡하게 해놓고 그런 개헌을 하려는 하는 명분으로 수도 이전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치 포퓰리즘이 대한민국을 다 갉아먹고 있어요. 네. 이 포퓰리즘이
표를 얻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데는 아주 1등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즘적인 이 접근법, 특히 지난 4.15 총선 전에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우리 국민들한테 돈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걸 아주 밥 먹듯이 했는데, 이 수도 이전도 결국은 지난번 노무현 정권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충청표를 수백만 표 네, 끌어오는데 아주 달콤하게 예. 써먹은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2022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다시 쟁점해 가지고 충청인들의 표심을 다시 한번 또 흔들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 주사파 정권을 연장하는 카드로 써먹는 이런 또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표님은? 예, 말씀하셨다시피 그 2002년 대선에서 네네. 민주당 그 당시에 이제 후보 뭐 민주당의 행정 수도 이전론 그때 대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실제로 그 뒤에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공약으로 꺼냈고 충청 표심을 잡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재미 좀 봤다고 얘기했죠, 그때. 재미 좀 봤다. 예, 재미 좀 봤다고. 재미 볼 일입니까, 그게 어디?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때 뭐 극심한 대립을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헌법 재판제까지 갔는데, 지금에 있어서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수도 이전 이 카드가 저는 이제 몇 가지 다목적 한 5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자기들이 지금 온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어제 오늘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지금 그 야당인 미래통합당보다 역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동산 이 집값 폭등 예. 뭐 이런 것을 국민의 분노가 지금 차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이런 그 실패를 희석하려는 의도가 우선적으로 보여요. 네. 우선적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그 여권발 악재 이런 거를 이제 또 좀 그 무마시키려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이게 또 역시 노무현 대통령 때 쓰던 방법인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도 막 수세에 몰렸거든요. 여러 가지 뭐 비판 여론이 많고 그럴 때 썼던 용어가 있습니다. 청와대, 당시에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는 아니었지만 청와대 취재를 해본 결과 그 당시에 대란대치라는 용어를 썼어요. 대란대치. 네. 큰 대자 쓰고 난 쓰고 또 다스릴 치자 써서 대란대치. 왜냐하면 크게 뭐 사고를 어떤 그 이슈를 던져가지고 네. 국민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싹 쏠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역시 이런 겁니다. 수도 이전이라는 대형 이슈는 지금까지 총선 이후로 여러 가지 뭐 지금 윤미향 사건 나왔죠, 뭐 조국 사태 나왔죠. 지금 악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 뻔뻔스러운 악재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부동산 폭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지만 부동산 집값 폭등 뭐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 이것을 순식간에 왕창 희석시켜버리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려버리는 아주 정치공학에 아주 능한 아주 이 사악한 정권입니다. 뭐 이런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것은 또 대선을 겨냥한 카드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 대선을 겨냥한 카드입니다. 2002년 대선 때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수도 이전으로 재미를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도 재미를 보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또 무슨 또 5번째 뭐냐면, 당시에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한나라당도 그때 의견이 쪼개졌거든요. 지금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도 이전 카드를 가지고 뭐 일부 찬성하는 의견들도 좀 있고, 또 일부 뭐 반대하는 듯한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 야당을 갈라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충청권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일부 그렇죠. 의원들이 또 충청도 지역구를 두고 다음에 또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의식하면서 이러는데, 이래서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라의 그 근본인 국가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 같으면서도 바로 이런 면을 보면은 민주주의 그 각 단점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도 정확한 여론을 창달할 수 있는 언론과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국민, 그리고 윤리의식이 특별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이런 걸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 운동, 이런 것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정치인들이 지금 집권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표만 가지면 된다는 아주 얄팍한 상술이고, 충청도 일부 정치인들은 이 지역구에서 이거 반대했다면 다음에 국회의원 떨어진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앞세우는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암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이 행태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래서 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도대체 이분이 나는 왜 국토부 장관이 됐는지를 모르겠어. 그분이 무슨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 김대중 새정치국민의 평화민주당 시절에 무슨 거기 당뇨로 비서실을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토 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받고 국토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그냥 청와대 시키는 대로 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잘해서 국토 장관을 하는 건지 지금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한심할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라든지 실상에 대해서 조사할 틈도 없이 그냥 마구 통과시키고 두드리고 하는 그런 입법부가 아니고 폭법부가 돼가지고 국민들은 지금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를 또 덮으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아주 잘못된 선택인데 민심 돌리기용이라고 해도 조금 좀 이런 거 가지고 써먹으면 되겠어요? 천도라는 것은 정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맞습니다. 국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또 국가적인 대사인데 일개 장관이 국토정책 실패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거 돌려막으려고 이런 거 꺼내는 집권 세력 반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하셨으니 엄청난 지금 실정들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썩고 부패한 언론들은 견제도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고 완전히 중병이 들어가지고 암 3개까지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상태로 갔다가는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이고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 같은 이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이 확인되는데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그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이 어느 정도 포퓰리즘 안 된다고 결기를 보였냐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분이 아마 저도 그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정책위원으로 같이 좀 회의도 많이 하고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정책위의장을 했어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제 한나라당 사람들이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당론이 안 만드니까 국회의원직을 버려버리고 나와서 반대 운동을 한 분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좋은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책이 안 맞는다고 소신껏 사표를 쓴 분은 결사적으로 반대. 박세일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세일 교수님, 전 의원이고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 이제 우리 박세일 이사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수도 서울이 갖고 있는 600년 고도가 갖고 있는 그 브랜드 가치 또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하면 서울이라는 그런 상징성 수도권에서 지금 전 국토의 약 자원의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권의 반이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이렇게 거래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옮긴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필패가 수련전력이다. 또 분단 국가에서 독일처럼 북한이 흡수 통일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세종시가 수도가 되느냐? 금방 또 옮겨야 되지 않느냐? 서울로 옮기든. 그래서 이런저런 걸 들으면서 반대했는데 지금 아마 그 당시 기자 생활을 하셨을 거니까 우리 제 대표님 그 당시 그 박세일 이사장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셨어요? 박세일 이사장님이 이제 그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그 충무로 대한극장 건너편에 있거든요. 네, 저도 네. 박세일 교수님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해서 그 사무실에도 자주 찾아뵙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박세일 스님께서 가장 이 정치에서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을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 일전 수도 이전에 대해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표는 아무리 국민들이 표를 던지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이용하는 그런 정치는 진짜 나라의 백년지 대결에서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각을 세우고 의원직을 던져버리고 나가버리셨죠. 나가버리셨는데 그러니까 국토 지금 이제 이 정권이 지금 현 정권이 국토 균형 발전 이런 논리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정부 때도 그러는데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네.
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이 논리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중국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모택동 시절에 문화대혁명을 할 때 그때 어떤 짓을 벌였냐면은 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로 제철소를 말입니다. 중국 대륙 곳곳에다가 제철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국토 균형 발전 논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디 청두가 아니라 수천 지방에도 뭐 제철소를 짓고 내륙 뭐 곳곳에 이렇게 골고루 지었어요. 그러면 그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없죠. 그게 아니 지금 포항 제철이 포항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바다로 이렇게 임해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와서 거기서 만들어서 바로 수출을 할 수 있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산업이나 이 여기에서는 이 입지 조건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짓을 또 누가 벌였냐면 구소련이 벌였어요. 구소련이 뭐 안보라는 이유로 군수 공장들, 소련이 그 당시 구소련이 뭐 이 군수 산업이 세계 최강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투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예, 뭐 소총 만들고 그런 첨단 무기들을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무슨 뭐 우랄 산맥 뒤에 뭐 어디 시베리아 어디 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구소련이 끝나고 나니까 고철덩어리가 되버려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시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중국의 그 제철소 또한 마찬가지. 그게 무슨 그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수도권에 왜 우리가 수도권을 하냐면은 수도권 왜 공장 입지가 수도권이 돼야 되냐면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하나만 가지고 뭐 산업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우리가 쓰는 돈의 98%, 99%를 외국과의 무역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뭐 벌어먹고 사는 무역국가인데 무역국가가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곳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해안 저기 뭐 부산이라든지 거기 항구가 들어서 뭐 10만 톤 이상의 배가 갖다 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바로 컨테이너를 찍어서 로테르담을 보내고 외국으로 보내고 거기서 엄청난 물류 비용이 절약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물류라든지 용수라든지 뭐 교통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이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무슨 뭐 중국입니까? 뭐 러시아입니까? 우리가 국토가 커서 뭐 국토 균형 발전할 게 어디 있습니까? 손바닥만한 국토에서 여기서 가장 효율적인 지점에 그 산업시설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관청이 들어서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세종시에 가가지고 그 길바닥에만 버리는 공무원들의 그 예산 다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이런 미친 짓을 제발 좀 더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에서 당시에 맞습니다. 박세일 스님께서 그렇게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반대하신 거죠. 저도 그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정책 토론을 했는데 그분이 중국 공산당의 당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식견을 가지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이 중국의 좋은 점은 안 배우고 나쁜 점만 자꾸 배워서 균형 발전 논리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알다시피 전 세계 질서도 지금 미국 정부가 완전히 지금 중국 공산당을 봉쇄하는 전략으로 갑자기 재편되면서 중국을 버려야지만 대한민국이 생존 전략인데 이 정부는 다 미국이 원하는 거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아주 잘못된 그런 정책들 그리고 그런 노선을 갖고 가고 있는데 기가 막힌 게 이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찬 당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민주당 내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아주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그러한 잘못된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종시 의사당 설계비 예산 20억 원을 이미 확보해가지고 20억 원이 적은 돈이에요. 설계비 예산만 이미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또 이해찬 씨 얘기가 뭐예요? 개헌시에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준다는 문구를 넣으면 이혼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게 개헌을 하겠다는 아주 전제 조건을 이렇게 개헌시에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준다는 문구 하나만 넣으면 다 해결된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 말 한마디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혹세무민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찬 씨 뭐 청양 사람이고 뭐 충청도 선배입니다만은 그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는 좀 이해 안 가는 것이 아니 그 정도 권력 누리고 이렇게 했으면은 좀 말년에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좀 양심적인 이야기 좀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정치 철학이고 그것이 신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참 잘못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좌익들에게 양심을 기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대할 필요고 이해찬 씨 보니까 며칠 전에 보도에 부인이 또 그 세종시 부근에 뭐
부동산을 큰 부동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게 밝혀졌더군요. 네. 그런데 참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집권 586 이 집권 세력들 청와대에 포진하고 있는 주사파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마르크스와 레닌이 이 사람들을 보고 보면 참 눈물을 뚝뚝 흘릴 것 같아요. 변질된 말.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 이념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그런 거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제껴버리고 자신의 그 눈앞의 이익 그리고 뭐 한번 누린 권력 이것을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집요한 그런 노력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주 악취가 풍기는데 그 뭐 좌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윤미향 씨 한번 보십시오. 뭐 이 사람이 무슨 좌익입니까? 그렇게 해먹은. 자기가 머리가 뭐. 네네네네. 무슨 뭐 탐욕스러운 네. 하는 권력을 쫓는 아주 타락한 그런 시민운동가지 자유라 볼 수 있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들이 지금 저는 이제 좀 크게 이 문제를 보면은 이들이 생각하는 큰 히든 카드가 뭐냐면은 자 이제 노무현 정권 그 이전에 김대중 정권 이제 3기 좌파 주사파 정권을 맞아서 이제 한 번만 더 좌파 정권을 연장하면은 확실하게 사회주의 노선으로 가고 자유 대한민국의 숨통을 끌고 반미 친중으로 모든 거를 또 종북으로 끌고 가겠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마지막 쓰는 게 아닌가. 자 알다시피 우리 역사에도 특정 개혁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천도 문제를 항상 꺼냈잖아요. 태조 이성계도 개경에서 건국하자마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을 다 그 싹을 자르고 신진 주류 세력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고 또 그 이전에 고려시대 때는 그 당시 이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권문세족에 맞서서 묘청이 신진 세력을 주도하려고 수도를 저기 평양으로 옮겨 서경천도론까지 이야기하고 이 천도 문제는 큰 골교에서 보면 정치판을 바꾸고 기존의 세력을 부패 세력으로 몰고 잘못된 세력으로 몰아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하나의 마약 같은 카드로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현대사에 보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1972년도인가에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그 당시는 이제 세종시가 아니고 대전 수도 이전론 대전을 수도로 바꿔야 된다 하면서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을 견제하는 카드로 써먹고 그러나 이거를 박정희 당시 대통령 2년 뒤인가 이거를 다시 행정수도 이전 그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가시화됐었는데 이것이 안 됐습니다. 자, 이 좌파 정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뭡니까 지금?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썩은 보수우파, 기득권 세력, 친일파 이걸로 다 매도하면서 주류 세력에 완전히 심통을 끌어놔야 되는데 이제 입법, 사법, 행정, 국회까지 다 장악한 상황에서 이 수도 서울에 기존에 있는 기득권까지 딱 끊어놓으면은 새로운 세력을 교체하면서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길을 트겠다는 엄청난 이런 음모를 가지고 이 문제를 또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거 사회 주류 세력 교체와 연관된 수도천도 문제 이거 어떻게 좀 보시면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류 세력 교체라는 게 뭐냐면 표 계산을 이미 했을 거예요. 표 계산을 해가지고 임대 사업자와 그리고 임대인 다 뭐 해서 확실하게 또 표 계산을 해보고 이쪽에 저 임대 사업자보다는 이제 임대인이 더 수가 많다. 그리고 뭐 집 가진 사람과 집 없는 사람 이 보면 표 계산을 해보니까 집 없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을 갈라치게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지지 세력을 몰고 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국가가 해양 국가로 가느냐 대륙 국가로 가느냐 뭐 친중으로 가느냐 친미로 가느냐 이런 그 계산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서울로 중심되는 이것은 뭐냐면 그 경부 라인이거든요. 경부 라인이고 경부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 72년 대한민국의 주축이 뭐냐면 부산을 큰 항구로 개발해서 이게 그러니까 해양 세력들과 연계를 하면서 그것이 경부축으로 서울로 연결되는 그렇게 해서 국가의 72년치 대계를 쌓아왔단 말입니다. 쌓아왔는데 그것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이런 것이겠죠.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그 경부축과 부산으로 대변되는 이 무역국가, 해양국가를 이제는 접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어떤 기본적인 국가 설계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반미 친중 노선을 활용 점정으로 완전히 그렇죠. 수도까지 옮기면서
마지막 세기를 받겠다는 그렇죠, 전략인데 그렇죠. 지금 알다시피 대한민국이 친중 노선으로 가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완전히 지금 폭망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지금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이렇게까지 했어. 이들이 지금 김일성주의자들이 소수 문재인 정권에 포진해서 혁명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있는 이 현실, 과도한 이념으로 모든 정책을 지금 실패하고 있는 현실. 과연 이들이 혁명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뒤엎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야? 나는 그 참 고민을 봐도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인들은 반미하면서 애들은 미국에 유학시키면서 이러고 있는 애들인데 또 부자 보니까 재산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재산들도 많더라고. 좌파들이 뭐 있는 놈들 때려 부수고 뭐 지주계급 타파하고 뭐 노동자 계급 인민을 위해서 한다는 애들이 재산이 또 뭐 적은 것도 아니야. 보니까 자본주의 단말은 다 단물은 빨아먹으면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는데 이들이 지금 이런 혁명 노선을 완수해서 과연 이 김일성주의자들 소위 사회주의 연방주의자들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들이 외세 배격 뭐 우리 민족끼리 해가지고 뭐 얻는 게 있나요? 지금 뭐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책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 사람들이 물론 평양 노선, 김일성주의 노선 그리고 평양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선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종국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평양과 어떤 그런 연대 내지는 그 통일을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영구집권,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영구집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력과 부를 대대손손 계속 그대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주의적인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국가로 만들려고 바꾸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2만 불, 만 불로 떨어져도 괜찮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파이는 줄어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떨어지고 그럴수록 자신들의 정권, 나라 전체에 대한 장악력은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야권에 의한 그 정권 교체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고 한번 정권을 잡으면은 이제 10년, 20년, 30년까지 자기들이 영구 집권을 할 수가 있는 상태. 그리고 뭐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어떠한 다른 정권도 이제는 앞으로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과는 뭐 그때 가봐서 특별히 우리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불종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뭐 어쨌든 나라 전체로 자신들이 정권 교체가 안 되는 시스템, 그건 뭐냐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해야만 일당 독재가 가능하거든요. 그게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게 가는 것이죠. 자,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을 양보해서 이 철진한 이념 가지고 순수한 혁명가로서 그들이 한다는 거는 조금 뭐 우리 사내주당부로서 자기의 신년대사라니까 조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 아버님 세대가 성취한 이 엄청난 것을 파괴해서 탐욕스러운 정치인으로 이념도 버리고 살겠다? 그럼 그거는 아주 잘못된 세력이네. 아주 핫질이네. 그러니까 거의 잡놈 수준이에요. 잡놈. 그렇죠. 잡놈이라 볼 수 있는 이건 거죠.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레닌이 진짜 어떤 마르크스와 레닌이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더라도 이 썩은 놈들을 하면서 부들부들 떨 정도로 그런 이념도 없는 아주 그 탐욕스러워 사악한 집단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혁명 전술 기법을 배워서 언론부터 장악하고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고 60여 년 기획해온 이것은 북한과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연관성이 있는 거 같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는 대통령인 같이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하는데 북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에 이인영 같은 그런 뭐 친북주의자가 통일부 장관 임명되고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되는 걸 보니까 그런 의심이 현실로 나타나는 이제 말기 증상까지 있는데, 아니 이인영 통일부 장관 국립연추원 가서도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를 외쳐야 된다는, 야, 분단 국가에서 장관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시대인식, 통일인식,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이인영 씨 같은 사람은 통일부 장관, 정상적인 정권이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아는 위정자를 임명할 수 있겠어요? 나 이거는 반드시 북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매일 저녁 그 북한과 교신을 하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북한에게 잘 보이기 위한 김정은이한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다시 또 미북 회담을 중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또 좀 한 두어 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 발신자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최종 리시버는 누구냐면 저는 김정은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김정은이 들으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오죽하면은 박지원 국정원장, 자, 북한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인물이잖아요. 박지원. 그렇죠. 돈을 갖다 뭐 그러니까 박지원이 임명하라고 압력을 넣었겠죠. 압력을 넣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그 인사가 되는 것이고, 또 뭐 그 이인영 마찬가지고, 이인영 전대협,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인영 지금 현 통일부 장관이 과거에 본인이 이제 전대협 1기 의장이었거든요. 전국 대학생 대표이자 87년도에 전대협 의장인데 주사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당시에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전대협 의장을 했습니다. 1987년도에. 그럼 그 이인영을 전대협 의장으로 만들어준 언더의 지하에 그 서클에 선배들이 있어요. 고대 선배들이 있어요. 그 고대 선배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아니 우리가 자기가 주사파 아니었다면 왜 전대협 의장 시켰어? 그러게.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라고. 자기가 이인영이가 주사파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인영을 전대협 의장으로 만들어주고 총학생 회장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그 소리 하면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만 열면 거짓이고 위선이라서, 나는 이제 과거에 뭐 우리 80년대 초반기에 대학 다닐 때 뭐 하루도 체류탄 냄새 안 맡고 수업 제대로 한 날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 그 당시는 우리가 순수하니까 야 뭐 군부 독재 정권에 목숨 걸고 투쟁하니까 참 대단한 애들이, 지금 내가 이제 정치학자로서 이제 나이 60이 가까우고 많은 책을 읽고 이걸 보면은 참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너무 안 돼 있고 국제정신인식도 엉터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독선과 아집에서 어렵게 지금 기획 권력 찬탈을 이룬 이런 시점에서 권력을 연장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끌고 가려는데, 북한과 함께 어울러가지고 뭐 우리 민족이 뭐냐 하면서 이용하면서 서로 어울렁 말이야. 3만 불로 10,000불로 5,000불로 떨어져도 통제하는 국민이 옳다고 이렇게, 뭐 소득주도 성장인가 뭐 이상한 이야기들 하면서 경제정책까지 망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천도 문제는 이런 거를 지금 마지막 결론을 지어가지고 이거를 하면 이제 활용점정하는 이 주사파 정권이 꿈꾸는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주류 세력을 교체하고 뭐 덜 떨어진 우리 민족끼리 시대착오적인 말이죠. 이 국제화 글로벌 시대 중충적이고 다층적인 국가 전략을 만드는 시대, 자준이 뭐냐 하면서 그지 새끼들처럼 배를 굶기고 있는 그 체제하고 협조하면서 이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들은 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투쟁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수도천도 문제는 이들이 꿈꾸는 세상에 활용점령하려는 이러한 전략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천도라는 것은, 천도라는 개념은 사법국까지 만약에 옮겨간다면 세종시로 이거 천도라는 개념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국회 분원수 설치하고 청와대 옮기고 나중에 이제 국회까지 옮기고 사법부까지 옮기면 완전히 천도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카드로 써먹다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변수가 지금 너무 다급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정치적으로 써먹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들이 주장하는데 조금 우리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건 뭐냐면, 2019년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 인구 전체 50%를 초과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번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전략이 있는데, 이것도 설사 오를지라도 이거를 10년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생략하고 그냥 갑자기 당정청이 협의해가지고 말이야 띄워놓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 행정수도가 만에 하나 갑자기 그리 이동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공동화가 반드시 생기고, 또 분단국가에서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방어 개념이라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전략 개념도 지금 갑자기 좀 바뀌게 되는 상황이고, 또 서울 경제가 폭삭망하면 한국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까 얘기했던 서울 브랜드 같이 수도권이 갖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중요성, 이런 것까지 보면은 이들은 내가 보기에는 바로 내일 모레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파괴하고 있는 대한민국 파괴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파괴자들 이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은 토 세력들이 정치 경제 권력을 장악하여 국가 발전이 져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이 김일성 주사파 세력들의 이런 수도천도는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파괴자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파괴자라는. 맞습니다. 그 예. 대한민국 파괴자라는 그 표현이 적절한 것 같고요. 정책위 의장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여러 차례 밝힌 내용이지만 그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72년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화국이 우리 공화국이 72년 된 공화국인데 언제 우리가 태어났냐면은 1948년 8월 15일 네. 지금 광화문 자리죠. 당시 그때 네네. 중앙청 예. 거기서 우리 정부 선포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그때 태어난 이 정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서울에 계속 있으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그 72년 된 우리 공화국이 선포된 그 도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확실한 줄 세력 교체 활용점정으로서 네. 이 수도천도를 주장하고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그런 대한민국 72년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뭐 지금 가본 동학 농민운동까지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끌어올리고 뭐 실체도 없었던 뭐 상해 임정을 끌어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48년 8.15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2021년이나 22년도에 뭐 세종시 인근 어디에서 새로운 정부 선포식을 하려고 그런 것이겠죠. 새로운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을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뭐 순수한 좌파라고 보기에도 너무 엄청난 음모와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언론인이시니까 참 이거 안타까운 겁니다. 왜 대한민국 언론들 중에 양심을 가진 기자들이 그렇게 없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대학 나오고 어려운 언론고시를 통과해서 많은 봉급을 받으면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언론인들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리 권력이 좋고 권력의 통제가 무서워도 그렇지 이렇게 피땀 이루어서 일군 대한민국을 파괴한 현실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하고 제대로 써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대한민국 언론을 썩었어요. 수도천도 문제도 이런 시각에서 제대로 다뤄주고 사설을 쓰고 하는 언론이 많다면 국민들이 깨달아서 반대할 텐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수도권 과밀화? 국토균형 발전? 부동산 대책을 좀 보완한다? 이런 이상한 논리에 또 저변 국민의 의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흥분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쇠뿔을 다듬다가 소를 죽이는 교학사루라는 한자 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죠. 수도천도 문제를 정권을 위해서 써먹고 좌파들의 잘못된 권력력의 희생양으로 삼다 보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교각사루가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언론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이 수도천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도천도 문제에 대해서 뭐 별 다른 생각이 없죠. 이 언론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단지 이제 어떤 그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특히 이 대한민국의 언론을 장악하는 게 있는 게 언노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노련이 지금 120개 사업장입니다. 120개 네. 사업장에 언노련 소속 조합원이 한 13,000여 명쯤 됩니다. 이게 2018년도 통계인데 자 보십시오. 120개 사업장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메이저 언론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 1인 유튜버들은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아주 중소규모의 언론들은 포함이 되지 않지만 뭐 우리 자유일보도 노래 접속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크지는 못해요. 네. 그런데 규모 있는 언론의 기자, PD, 아나운서들은 모두 언노련 소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언노련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그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나 심지어 또 정의당을 지지하죠. 그런데 이런 언노련이 그러면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탄핵을 당했느냐? 촛불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언론이 했거든요. 언론의 난입니다. 언론의 난. 언론이 가장 앞장섰고 거기에 이제 조선일보와 유감스럽게도 조중동이 제일 앞장섰죠. 그 원죄가 있고 그리고 현재 그것은 사주의 문제가 있는데 기자 하나하나는 바로 언노련이 장악하고 있죠.
기자들이 물론 뭐 본인들의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든지 또 언론의 양심의 충돌을 가지고 이렇게 뭐 살고 있을 텐데, 아니 조중동이 탄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파괴돼서 보수 세력이 괴멸 직전에 있으면 조중동이 지금쯤은 반성하고 한 놈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말이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고. 그런 보이지 않죠. 저는 이제 그 동아일보의 당시에 논설 실장을 하셨던 그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논설을 쓰고 계신데, 조금 보니까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쓰는 그 필체를 보니까 아주 뭐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선배에게, 제가 동아일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 이럴 줄 몰랐느냐고. 그때는 뭐 아주 득달같이 가장 최선두에서 이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쓰고 했거든요. 그리고 뭐 촛불 집회의 정당성 이런 것을 이제 제일 최선두에서 이렇게 그것을 전파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어떤 지하 세력의 어떤 그런 음모라든지, 어쨌든 대한민국에는, 위원장님,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뉴스에 나오는 정치, 이 국내 정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가 있고, 또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국제 정치를 봐야 됩니다. 당연하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국제 정치가 대한민국 국내 정치를 완전히 좌우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하 정치가 있어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건 뭐냐면 전복 세력에 의한 북한 평양과 선을 이어서 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 전복 세력들, 그 전복 세력, 요 세 가지, 국내 정치, 지하 정치, 국제 정치,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정치를 분석할 수 없다. 맞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하면은 북한 정치까지 봐야죠. 네네. 김정은이가 어떤 지시를 내리고, 그렇죠. 김정은이 남한 대남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은 지금 주류수적 세력 교체가 거의 지금 완성이 되고, 좌파들이 이제는 자유파의 숨통을 끊어놓는 이런 지점까지 와 있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이제 거의 장악이 됐다. 그 이전에 사보인 언론은 이미 장악이 됐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정권 초기에도 제가 정치평론하면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보면 이미 그때도 보니까 언론사는 보수가 아니고 이미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던데 보니까요. 네? 좌파들. 그 당시도 그래. 정권 초기에도. 저는 이제 굳이 좌파라기보다도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는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오너가 있는 언론이 있고 오너가 없는 언론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조중동은 다 오너가 있지 않습니까? 방씨 일가, 뭐 이렇게 김씨 일가, 홍씨 일가, 이렇게 오너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오너가 있는 언론이 있고 오너가 없는 언론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KBS, MBC,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오너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오너가 있는 언론은 사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문의 방향이 확 달라져요. 기자가 양심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바깥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기자는 뭐냐면 오로지 사장님을 향해서 충성합니다. 사장님을 향해서 충성을 하고, 그리고 그 사장님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로, 오너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로 회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너가 없는 언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조가 좌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노조가. KBS가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말입니다. 확 못 바뀌는 거. 왜? 박근혜 정부 때도 KBS가 어디 정권 말 들었습니까? 말 안 듣죠. 청와대 말 안 들었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은 건 뭐냐면 이미 노조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조는 언노련인데, 언노련은 뭐냐면은 그 언노련의 민노총 소속 아닙니까? 민주노총 소속 아닙니까? 민주노총의 3대 슬로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대 통일을 위해서 기자들이 봉사하는 격이 되고 있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할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마비가 되고, 언론의 기능은 이미 잘못된 세력에 의해서 점령이 돼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둥둥 이 장마에 말이죠. 이 300mm, 500mm 폭우에 떠내려가 가지고 시궁창으로 빠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거 어떻게 살려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기자분들이 과거로 이조 시대로 얘기하면 역재경이나 다름없어요. 나라가 잘못되는 걸 지적하고 상소문하고 그걸 하면서 통보를 해서 국민들을 깨워야 되는 언론이 거기에 부합하면서 고입 공급받아먹으면서 그냥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부패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언론인들의 정신 차려라. 내가 오늘 언론인 대표 모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언론인들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좀 개과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그 사람들의 일이니까 네. 뭐 제가 어쩔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자유 언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조그마한 신문사를 차려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유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제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국제 세력과 연대해서 미국과 일본, 뭐 호주, 대만, 뭐 최근에 중국 이슈로 이제 이 단결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제 연대,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시민 국가와 국가 간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시티즌 얼라이언스, 시빌 얼라이언스, 말하자면 시민 간의 자유 시민 간의 국제 연대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여튼 언론인들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자 이제 우리가 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돌아와서 한두 가지 저 정리를 하면은, 자 하여튼 행정 수도를 옮긴다면 아마 통일 이전에 임시 수도 성격일 것이다. 이건 동의할 것이고, 자 우리가 독일식으로 흡수 통일을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 서울로 다시 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만에 하나 지금 김일성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남과 북이 대화를 해서 뭐 영세 중립국가 가든 연방제를 하든 이런 형태로 가면 서울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고 어디 뭐 중간 지점에 하자고 할 거네. 누구는 뭐 파주 교화 지점 될까 그런데, 이런 불확실하고 전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국가의 이득을 확보할 수 없는 세종시로 이 수도를 옮긴다는 거는 이리저리 보아도 잘못된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이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이제 문재인 정권까지, 문재인 정권 2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이런 흐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수도 천도 문제를 단순한 이슈를 보지 말고 이 정권의 연장을 막는 하나의 투쟁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이 수도 천도를 못하게. 그러니까 그 정권 교체 투쟁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정권 네. 교체 투쟁과 연결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수도를 수도 이전을 원하는 그 세력들을 좀 가능하면 좀 격리시키고, 그리고 소수화시키고, 반대하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 이거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연대해서 투쟁을 해야 되겠죠. 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투쟁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 공화당이 지난 3년간 정말로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없는 거 있는 거 다 쏘아붙으면서 이게 해왔는데, 이게 핵심 연결고리하고 언론이 보도가 안 되고 이게 묻히니까 이 투쟁도 또 효과를 못 발하는 거야. 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내가 언론 문제를 얘기한 거고, 지금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언론이 이걸 도와줘서 홍보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듣기로는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언론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이걸 해야 돼. 구조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민원련 산하에 있는 많은 언론들은 움직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면 양심을 가진 애국적인 저널리스트들이라도 좀 목숨 걸고 나와서요, 돌출행위래 일탈행위라도 하면서 이걸 가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다. 자유일보와 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언론들은 분명히 여기서 투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기자들이 써주는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키워드와 아젠다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의 흐름이 있을 때 지금 수도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금 어쨌든 언론이 누군가 여기서 돌출되는 행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탁 그런 게 튀어나오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화당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보수우파를 지키는 유일한 행동하는 공당으로서 투쟁하는 지금 조직을 갖고 있는 당인데, 지난번에 신발 투척한 그 사건도 우리 공화당하고 아주 인연이 있는, 지난번에 그 정우혁이라고 안산에서 출마한 가장 어린 우리 후보 아버님이 있어요. 예. 그분이 이렇게 의료운 운동을 이렇게 의롭게 저 신발을 던지고, 또 알다시피 작년에 저 3법, 악법 3법, 공수처법 통과되는 거 딱 뉴스에 뜨자마자 우리 당원이 휘발유 뿌리고 현장에서 분신을 시도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만, 우리 당은 이렇게 행동하는 양심을 갖고 이렇게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신발 건은 조금 보도가 됐어요. 작년에 그 건은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투쟁 정국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무튼 지금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은 유연이라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고요. 물론 앞으로 뭐 이들이 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뭐 문구를 넣든지, 또 헌재에 다시 제소를 해서 재해석을 받든지, 또 뭐 국회에서 무슨
세종시 이전 특별법을 만들든지 그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절차를 간다 그러고 또 행정수도와 경제수도가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행정수도, 경제수도가 기능이 같이 가면서 대부분 그래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는 이런 면도 있고 또 세종시에는 지금 기반 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갔을 때 앞으로 또 통일되면 옮겨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보면은 엄청난 지금 국가 예산 낭비도 예상이 된다. 또 김현미 장관 같은 전문성이 없는 그런 장관이 오래 있으면서 실수로 말이죠. 국토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것을 덮으려고 이런 문제를 꺼낸다는 자체도 난센스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그리고 벌써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세종시의 집값이 20.19% 지금 상승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이런 가고 있는 아주 악수 중의 악수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 문제를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서 당에 건의해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이슈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집회를 한다는 이럴 때 투쟁하는 걸 하나의 아이템으로 그렇죠. 삼아야 되겠다고 내가 최고위원회에서 보고도 했고 그런 말씀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최영대 대표님 아무튼 뭐 수도 천도 문제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 이 정권에서 권력 흥비리 사건은 다 덮고 있고 또 알다시피 지금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경찰청에 대폭 이전하고 뭐 자치경찰청이 뭐 국가수사본부니 뭐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 권력이 모든 수사권까지 통제하고 이제는 수사의 종결권까지 청와대 입김을 가지고 기소권까지 다 통제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거는 조지 오웰이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이 1984년을 쓸 때 이런 세상을 기여해서 쓴 이런 내용과 대한민국이 닮아가는 현실 앞에서 참 암울할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아직 깨끗한 아파트 살아 하루에 샤워 2번 하고 말이죠. 배불러가지고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다 썩고 골마가고 있는 정신이 부패한 대한민국에게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우리 최영대 대표님께서 한번 좀 좋은 솔루션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아니 어렵지 않죠. 평소에 고민하는 거니까 우리 최 대표님께서. 저는 뭐 제 할 짓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화당 당원 여러분, 저는 제가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신문 열심히 만들고 기사 열심히 쓰고 그리고 방송 열심히 촬영하고 그리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국제 세력과 연대 제가 KCU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상황을 이제 뭐 이제 영국과 뭐 미국과 일본 뭐 우리 우방국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제 국제 이슈화하고 그것이 이제 언론인으로서 제가 할 도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뭐 이게 어떤 그 회사의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것, 뭐 그것이 저는 뭐 제가 할 도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 최영대 대표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자유일보 TV를 또 개국하고 열심히 또 이런 우리 보수권에서 애국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아집니다. 이거 우리 당원들께서 우리 최영재 자유일보 대표님께서 더 열심히 애국운동하라고 더 자유일보 TV를 좀 많이 구독해 주셔서 우리 공화당 TV와 같이 이렇게 함께 격려해 주시면은 앞으로 우리 보수운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구독하는 겁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괜찮습니다. 오늘 이웃사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태극기 집회를 할 때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뭐 저는 다 당원 여러분들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아실 겁니다. 제가 신문을 다 돌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유튜브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검색어로 더 자유일보 TV 하면 이제 저희 그게 뜹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아무 뭐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나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일보 TV는 국내 여러 가지 정치 현상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같이 하는 분이 이제 정신과 닥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조심해야 될 이런 문제들을 많이 분석하고 있고 또 국내의 상황을 또 영어로 외국에 알리는 그런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정책위장으로서 이 천도 문제를 수구 좌파 세력들에게 권력을 공고화시킬 수 있는 성급한 행정수도 이전은 절대 반대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금 대한민국 보수를 다 죽이고 있는 주류 세력을 교체하는 방안으로서 활용점정하는 수도천도는 더욱더 안 된다. 정치 포퓰리즘 반대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2022년 대선에서 충청권 표심을 가져가서 집권을 연정하겠다는 꼼수는 절대로 더욱더 안 된다. 설사 세종시로 일부 기능이 이전을 하더라도 통일 수도를 생각하면은 긴 텀을 두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8월 15일 날 이 잘못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폭주 열차를 멈추는 대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5 집회는 대한민국 보수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기로에 선 엄청난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영재 대표께서는 우리가 8.15 집회를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언론의 입장에서 좀 고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 4.15 총선 이후에 안하무인이지 않습니까? 네. 이 정권이 폭주를 하고 있고 안하무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어떤 그 신문지상이라든지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8.15 집회를 통해서 그 국면이 바뀌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일단 어떤 변화하는 국면은 저는 벌써 한 달쯤 됐습니까? 백선엽 장군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의문사죠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 그리고 백선엽 장군님의 장례식 그것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가 됐어요. 우리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대비가 됐고 어쩌냐까지도 제 지인이 한 사람 비가 오는 가운데 또 광화문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 백선엽 장군 그 빈소에 이제 분향을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차피 국면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제 8.15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한번 이 결집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면은 아까도 말씀했던 한국 정치를 보려면 국내 정치만 보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집회도 마찬가지라고 봐. 이제는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8.15 집회를 국제적인 축제로 저항운동으로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집회 디플로머시, 집회 여기까지 좀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적시에 지금 대중국 공산당 파괴 선언을 한 시점에서 8.15 집회는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에 동참하는 전 국민적인 선언을 해서 북한의 공산 정권의 종지부를 찍고 주사파 정권의 숨통을 끊는 이런 대대적인 국민 저항의 날로 삼고 그 의미와 역사적인 축을 또 키우는 그런 집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공화당이 이런 일을 하는데 많이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원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담은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다음 기회에 다른 이슈 가지고 또 오셔서 우리 최영재 대표님하고 또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나눠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은 이 프로를 또 해야 되니까요. 혹시 망하면 못할까 걱정입니다만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마칠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